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자, 김병진의 사이연서 오늘 과학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 산업과학혁신원의 김병진 원장 스튜디오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오늘은 무슨 얘기 해볼까요? 예, 조금 따끈따끈한 얘기인데요. 따끈따끈한. 지난주 목요일이죠. 3월 11일 날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제 내년도 2022년도의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방향 그리고 사업에 대한 설정 기준 이런 부분들을 심의 의결을 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되거든요. R&D 사업에 있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 지역의 기업이나 연구자, 대학 이런 데들이 미리 조금 보고 이제 준비를 하면 우리 국비 유치라든지 또 그분들이 또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2021년 요것도 아직 입에 안 익었는데 3월밖에 안 돼가지고 벌써 2022년 예. 와, 좀 낯설기도 하고 그런데 국가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 이게 뭔지 와 이렇게 일찍 준비하는지 이유가 궁금하네. 예, 앞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우리 사이언스 코너도 계속 운영하면서 이 하는 게 이제 정말 과학기술이 중요하고 과학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R&D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국제적 위기상황이 이렇게 있을수록 점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무한정 예산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뭐 600조 가까이 내년에도 한 600조 가까이 뭐 예산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 내년도 R&D 예산 29조쯤 됩니다. 네.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민간이 못하고 정부가 꼭 해야 되는 R&D 사업에 대해서 먼저 준비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성을 좀 높겠다. 그래서 그러려면 미리 어떤 기준에서 하겠다는 걸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방향 및 기준을 미리 확정해서 결정을 짓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에 과학 관련 최고 법이 있습니다. 과학기술기본법이라고 하는데요.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아예 날짜를 확정 지어놨습니다. 내년 3월 15일까지는 다음 연도에 투자 방향에 대해서 결정을 짓고 알려줘라. 그러면 이제 이후에 그거를 이제 각 부처 사업 기획자들이 보고 그걸 반영을 시켜서 이제 5월, 6월 정도에 1차 예산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국가 연구개발 투자 방향 및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여기 모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럼 주요 특징이 뭡니까? 투자 방향에? 그래서 이제 내년도 이제 투자 방향은 사실은 이제 모든 투자 방향이 국제 정사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기조와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코로나 때문에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기조가 일단 회복하고 이 회복을 바탕으로 도약하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의 전부 바탕을 이제 모든 국민과 함께하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포용을 통해서 하자. 이런 회복, 도약, 포용 이런 그 3대 기조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기술 개발을 이제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 연구자들이 자기 중심의 기초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재 양성이라든지 지역 중소기업 그리고 지역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확대하거나 지속하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복, 도약, 포용 이게 전체적인 기준은 이렇고 좀 구체적으로는 뭐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말은 그냥 뭉뚱그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4대 분야를 설정을 하고 그 세부적으로 10대 이제 투자 방향을 정했는데요. 먼저 투자 강화 분야에 있어서는 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 회복 및 활력 제고를 위해서 또 투자를 강화해야 된다. 마지막으로는 기회 창출을 통한 선도 국가로의 도약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포용 바탕의 미래 혁신 역량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계속
관심을 가졌던 거기 때문에 투자를 지속하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4대 분야만 들어서는 늘 다 얘기했던 것 같은. 이렇게 뻔한 얘기죠. 지금까지 계속 하지 않았나 뭐 다 했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겠다. 분야별로 조금 살펴주세요. 분야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가 그 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역량 강화 분야인데요. 지금 우리의 가장 큰 위기는 감염병 위기.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또 우리나라 산업을 힘들게 했던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개를 꼭 찍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 mRNA 백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기술들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2년 동안 좀 집중적인 R&D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향후에 공급망 창출까지를 생각을 해서 이제 더 R&D를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없지만 미래에 더 필요한 기술들을 찾아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묻히긴 했는데 일본하고 외교 문제 때문에 요거 소재 부품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대서 그때 또 뭐 성과도 있었다 했는데 그 계속 잘 되고 있는 거지. 그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았던 반도체 관련은 거의 한 90% 가까이는 기술 독립을 거의 이루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 단계적으로 거의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술 독립 이뤘다고 그래서 이게 상용화 해가지고 납품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상용화 단계까지 해서 이제 순도를 높이는 과정들로 계속 넘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이 오히려 그 자기 자충수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불안해하더라고요.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걸 갖다 증명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일본 그렇게 머리가 좋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R&D 하면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중요한데도 뭔가 왠지 예산만 쓰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또 잘 되고 있다 하는 점. 이게 뭐 이렇게 제품 같은 거 할 때는 역시 일제지. 이건 진짜 옛날 말이거든요. 정말 옛날 말. 진짜 옛날 한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까지는 아니고. 다음은 이제 경제 회복 및 활력 제고 분야의 혁신 성장 3대 핵심 산업 요거하고 DNA 기반의 디지털 경제 전환을 담고 있다 하는데 이거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혁신 성장 3대 핵심 산업 해서 약으로 빅3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제 만들어낼 산업. 이거에 대해서 집중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빅3에 들어가는 산업은 바이오 헬스, 그리고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이 세 가지를 빅3라고 하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뭐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미래 유망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 일단은 기술 확보도 해야 되지만 전문 인력 양성이라든지 생태계 활성화 같은 부분들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기술을 좀 보면 바이오 헬스는 뇌 연구, 우리 치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뇌 연구하고 이러한 그 뇌에 대한 것과 AI하고 융합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디지털 치료제라고 해서 우리가 몸에 먹는 약이 아니라 디지털 자료를 가지고 심리 치료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나라 조금 처져 있는데 이런 걸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미래차는 뭐 잘 아시는데 그런데 미래차는 이제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친환경차도 미래차고 자율주행차도 이제 그 미래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실서비스로 갈 수 있도록 서비스에도 관심을 가지겠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정말 관심을 많이 분야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그래서 그 시스템 반도체는 우리나라 기존 메모리 반도체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는데요. S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이제 그 개발하고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향후에는 AI 반도체로 가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디지털 전환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디지털 경제 전환을 DNA 기반으로 하겠다. 그래서 DNA라는 게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러니까 정보를 서로 연결시켜서 인공지능이 판단하는 그런 걸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미 이런 건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특히 이제 내년에는 그 이게 결국에는 사람이 개입을 하지 않으니까 윤리 문제나 보안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신뢰를 위한 K-사이버 보안 기술을 좀 강화하겠다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제일 좀 궁금한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앞서간다. 근데 그렇죠. 차 반도체, 그러니까 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엄청 부족해가지고 차를 못 만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차에 들어간 다른 거예요? 예, 다르죠.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우리 말 그대로 저장만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차에 들어가는 거는 차에 무슨 데이터가 저장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에 들어간 반도체가 대부분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전력을 왔다 갔다 하게 판단을 해주는 반도체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CPU처럼 순간순간 상황을 판단하는 그런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를, 비메모리 반도체 또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하고요. 이거는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메모리에서 비메모리로 전환을 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전기차에 이게 더 많이 들어가요? 전기차는 모든 게 반도체에서 결정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상황들을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주변 환경도 판단해야 되고 전자지도하고 연결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모든 게 곳곳에 차 안에 CPU가 수십 개씩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김영진 원장님은 항상 방송할 때마다 너무 놀라운 게 척척 박사신 뭘 여쭤봐도 다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어렸을 때 깊이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약간 똘똘이 스머프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 일단 이제 위기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부분,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혁신 성장 3대 핵심 산업 살펴봤고요. 그럼 도약은 뭐 어떻게 달성하겠다는 예, 겁니까? 도약하려면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죠.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키워드가 탄소 중립. 우리도 방송에서도 한번 했습니다만 네. 이제 넷제로라고 얘기하는 네. 그쪽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이 넷제로로 빨리 가는 기술들을 확보를 하면 산업적으로 또 굉장히 유리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전력에 대한 수요 관리를 ICT 기반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탄소를 이제 포집하고 이거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 뭐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이게 이제 완전 산업 생태계가 되는 데까지 이제 중점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또 이제 미래에 어떤 분야가 유망하냐. 컴퓨터들이 자꾸 굉장히 작아지고 빨리 이렇게 연산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요즘에 뜨고 있는 양자 컴퓨터 이런 부분 양자 컴퓨터. 예. 그다음에 우리 운전 이동체 예. 이제 모빌리티를 이제 플라잉카라든지 이런 아주 핵심적인 미래 모빌리티를 이제 개발하는데 집중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우리 저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 또 중소기업 예.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기업하고 경쟁하면 아무래도 경쟁에서 밀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 말이죠. 걱정이 되죠. 근데 정부에서 예. 이러한 투자 방향을 결정하면서 투자 효율화 방안도 같이 갖고 갑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주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은 예. 자체 돈으로 좀 R&D를 하라. 음. 그리고 이제 정부 국가 돈은 이제 돈을 벌지 못하는 연구소라든지 네. 또는 대학 그리고 중소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좀 쓰도록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 집중적으로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이런 건 다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아유, 제가 옛날 좀 얘기했군요. 사람 무한하게. 왠지 중소기업이나 이런 좀 이렇게 연구소들한테는 숨통이 트이는 네, 그런 그런가요? 소식이다, 그지?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이 국가 R&D 유치하기 위해서 이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점, 물론 이제 부산 산업과학 혁신하는 역할이 크겠지.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근데 뭐 저희들이 뭐 잘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이 없지만 네. 이러한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재분석해서 이제 계속 지역에다 이제 알려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기업 그리고 대학 연구소 이제 계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한 발 먼저 이제 기획을 하시고 그리고 늘상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돈 줄 사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돈 주는 사람들의 방향과 나의 방향을 적절하게 맞추어서 빨리 R&D를 진행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모 후보의 공약이긴 한데 뭐 기장이나 저쪽 대기업의 예. 생산 공장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예. 했단 말이죠.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가능하죠. 왜냐하면 신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새로운 공장을 짓는다 그러면 기존 공장이 이전이 됐는데 그렇죠. 지금 자꾸 새로운 분야가 가잖아요. 새로운 분야가 가면 새로운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공장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입지가 전력 안정성이라든지 집안 안정성 이런 것들로 해서 뭐 확신을 할 수 없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부산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조금 고급화된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유치할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그거는 합니다. 그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또 있는 중소기업이나 좀 잘 되게 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